어, 군바리 새끼. 여기서 뭘 꼬라봐? 명동 한복판, 갑자기 터져나온 거친 욕설에 박지훈의 발걸음이 뚝 멈춰섰습니다. 22살 해병대 일병, 박지훈은 포항에서 첫 정기휴가를 받아 서울에 막 올라온 참이었죠. 지훈아, 저기 좀 봐. 또 저러네. 친구 민준이가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서너 명이 젊은 남자 하나를 빙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했죠. 아, 진짜. 명동이 왜 이 모양이야? 지훈은 작게 혀를 찼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거든요. 포항 해병대 부대 근처는 그야말로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서울 한복판이 이렇게 험악할 줄이야. 우리 그냥 가자. 괜히 엮이면 골치 아파져. 친구들이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병대에서 뼛속까지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의감이었거든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해병의 정신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명동거리는 평소처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다녔고 젊은 연인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손을 잡고 걸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로 어둠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일대를 장악했다는 흑사파 조직원들이었어요. 지훈아, 진짜 가자니까. 여기 조폭들 장난 아니래. 친구 서준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형도 예전에 여기서 시비 붙어서 엄청 고생했단 말이야. 군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지훈은 친구들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정의감이 불타올라도 군인 신분으로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군인이 민간 사건에 개입하면 오히려 일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둘러싸인 젊은이의 얼굴에 핏방울이 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지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그 젊은이는 자신과 또래로 보였고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같은 부대 후임이나 선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야, 돈 없으면 여길 왜 기어와? 군발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어? 조폭 중 하나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군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가 기분 나빴거든요. 군인이 뭐 벼슬이야? 휴가 나왔으면 짜져 있어야지. 다른 조폭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민간인한테는 손도 못 대잖아. 이 겁쟁이 새끼들.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꾹 쥐어졌습니다. 해병대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더욱 강하게 팔을 잡아당겼고 지훈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친구들과 명동의 한 삼겹살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에도 낮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형들, 우리나라가 원래 이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 동네가 좀 유별난 거지.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흑사파라고 이 근처를 꽉 잡고 있는 깡패 조직이 있거든.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린대. 경찰도? 지훈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아무도 쟤들을 못 막는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고.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복잡한 마음으로 밥을 넘겼습니다. 해병대에서는 강인함과 정의를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자신과 같은 군인들이 조롱당하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과 친구들은 다시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낮보다 더 화려하고 복잡해졌죠. 번쩍번쩍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지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낮에 우리 꼬라보던 그 새끼 아니야? 뒤돌아본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낮에 봤던 바로 그 조폭들이었거든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지훈과 친구들을 빙둘러쌌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 지훈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아무리 해병대 훈련을 받았다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함부로 맞설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던 길? 야, 이 새끼. 낮에 우리 쳐다보던 눈깔이 보통이 아니더라? 마동철이라는 이름의 행동대장이 지훈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군인이라며? 해병대? 네, 그렇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해병대래. 아주 귀신 잡는다는 그 해병대? 마동철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잡을 수 있겠네? 엉? 주변 조직원들이 다 같이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지훈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해병대의 자존심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진짜 그냥 갈게요. 친구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야, 군인이 뭐 대수라고?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야, 임마. 마동철이 지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 찔렀습니다. 민간인한테 손 못 대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더 재밌는 거고, 안 그래?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먼저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돈 좀 있냐? 군인 월급 받잖아. 다른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직접 좀 가져갈까? 저희한테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훈이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그럼 확인해봐야지. 마동철이 갑자기 지훈의 멱살을 확 잡아챘습니다. 야, 이 새끼 주머니 뒤져봐. 형님, 안 됩니다. 친구들이 소리쳤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은 온몸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격투술이라면 이들을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셈이니까요. 이 새끼 독하게 참네? 마동철이 지훈의 뺨을 짝 하고 때렸습니다. 군인이라고 참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따끔한 아픔이 뺨에 퍼졌지만 지훈은 눈을 질끈 감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야, 돈 내놔. 안 그러면 더 아플 줄 알아. 조직원 중 하나가 지훈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광경을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만 있었죠. 지훈은 그 모습에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꼴랑 10만 원 있네? 군바리가 이것밖에 안 들고 다녀? 마동철이 지훈의 지갑을 빼앗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간다. 그건 제 용돈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마동철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부모님? 하하. 22살 처먹고 부모님 용돈 받았으냐? 마동철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군인 월급이 얼마나 쥐꼬리면 부모한테 손을 벌려? 지훈의 눈에 결국 눈물이 핑 맺혔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밀려왔거든요. 해병대의 자존심도 한 개인의 자존심도 모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됐지? 다음부턴 우리 구역에서 함부로 깝치지 마라. 마동철이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동철의 주먹이 지훈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악. 지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친구들에게 더 큰 해코지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먹이 얼굴에 정통으로 꽂히는 순간 지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고 코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지훈아.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조직원들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이게 군바리의 현실이야. 명심해, 새끼야. 마동철이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눈에 띄면 그땐 진짜 죽는다. 조직원들은 낄낄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훈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어요.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팠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친구 집에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터지고 볼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꼴로 부대에 복귀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훈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것 같은데. 하지만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가 깡패들에게 짓밟렸다는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과연 나 하나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포항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히 아렸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박일병, 얼굴이 왜 그럽니까? 포항 해병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위병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뭔가 상처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어설프게 화장으로 가려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좀 넘어졌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집중됐습니다. 야, 박지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사고 났어? 선임인 강태우 상병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실수로. 지훈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요. 진실을 말했다가는 부대 전체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부대원인 최우진 일병도 휴가에서 복귀했는데 비슷한 상처를 입고 온 것이었어요. 우진아, 너도 얼굴이. 지훈은 최우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우진의 얼굴에도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지훈이 형, 혹시 명동에서? 최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지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최우진도 지훈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명동에서 같은 조폭 무리에게 폭행당하고 돈까지 빼앗겼던 겁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강태호 상병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인상을 썼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동네 조폭한테 맞고 다닌다고? 소문은 눈 깜짝할 새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장병들 사이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명동 흑사파 놈들이 우리 해병들만 골라서 괴롭힌다더라. 군인은 함부로 대응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건드린다던데. 황진철 주임원사는 이 소문을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50대의 베테랑 군인인 그는 이런 일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박지훈, 최우진 일병, 내 사무실로 좀 오게. 황진철 주임원사가 두 병사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황 주임원사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훈과 우진은 처음에는 우물쭈물 말을 아꼈지만 주임원사의 따뜻한 설득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황 주임원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조폭한테 얻어맞고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주임원사님, 저희가 먼저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는 민간인이다 보니.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황 주임원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해병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황 주임원사는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는 중대장에서 대대장으로, 대대장에서 연대장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상급 간부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런 민간 사건에 군이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네.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게.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명동 그 지역은 이미 조폭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윤성빈 작전참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어. 절차를 따라야지. 연대장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네, 신고 접수했습니다. 수사해 보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혼 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별 기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역력했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에서는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났어요. 지난 몇 달간 명동에서 휴가를 보낸 해병들 중 무려 5명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거 완전히 우리를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선임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옛날에는 해병대라고 하면 다들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오히려 해병대라서 더 괴롭힌다고? 조폭놈들이 군인은 반격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노리는 거야 이거는. 다른 선임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부대 전체의 사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장병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서울이 집인 장병들은 고향에 가는 것마저 꺼려했습니다. 황 주임원사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윤성빈 작전참모가 주임원사를 찾아왔습니다. 장병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위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라고만 하니. 황 주임원사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주임원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일병이 또 당했습니다. 이번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병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태식 일병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윤태식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저보고 해병대 간판 이제 내리라고 하더군요. 이 소식은 마침내 해병 제1사단 사단장인 강지영 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50대 초반의 강지영 소장은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그녀는 전설적인 해병대 출신으로 불같은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전술 지휘 능력을 모두 갖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강지영 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아주 차가운 분노의 기색이 떠올랐어요.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강지영 소장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보고하는 참모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강지영 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껏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우리가 귀신도 잡는다고 하는데 고작 동네 조폭한테 맞고도 참으라는 말입니까? 강지영 사단장의 목소리가 사령부 회의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냉엄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민간 사건에 군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강지영의 칼날 같은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민간 사건이라고? 강지영 사단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민간 사건입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지영 사단장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어요. 25년간 해병대에 몸담으며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제 새끼 같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윤성빈 참모, 강지영이 작전 참모를 불렀습니다. 예, 사단장님. 윤성빈 중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으로 냉철하고 정확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흑사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세요. 조직도, 거점, 활동 패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강지영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단장님, 설마. 다른 참모가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강지영 사단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조폭 따위에게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참모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강지영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지영이 단칼에 말했습니다. 대신 이 작전은 극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완벽해야 합니다. 윤성빈 참모는 강지영 사단장의 결심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관을 만났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는 의지가 이토록 강한 지휘관은 정말 흔치 않았거든요. 이서와 대위도 함께하도록 강지영이 말했습니다. 박소희는 30대 중반의 여군 대위로 경찰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간 수사와 군 작전을 모두 이해하는 이번 작전에 꼭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경찰과의 공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성빈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서아 대위가 담당하세요. 경찰 출신이니 그쪽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강지영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지영 사단장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의 밤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피해를 입은 해병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훈, 최우진, 윤태식 모두 20살 남짓의 앳된 청년들이었죠. 상처 입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강지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강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녀 역시 젊은 시절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과 무시를 견뎌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가 지금 이 아이들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영 사단장은 황진철 주임원사를 불렀습니다. 50대의 베테랑 부사관인 황 주임원사는 강지영과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주임원사님, 장병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지영이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황 주임원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병사들이 태반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강지영의 눈에 결의의 찬빛이 떠올랐어요. 사단장님? 황 주임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섭니다. 강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폭놈들이 우리 해병을 함부로 대했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죠. 황진철 주임원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지영 사단장의 진짜 의도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직접 나서시겠다는 겁니까? 황진철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작전명은 유령입니다. 강지영이 말했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이 이번에는 조폭을 잡는 겁니다. 그날 오후 극비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강지영 사단장, 윤성빈 작전참모, 이서하 대위, 황진철 주임원사, 그리고 특수수색대 출신 정예 간부 몇 명뿐이었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강지영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흑사파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다시는 우리 해병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성빈이 물었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강지영의 계획은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서하 대위는 경찰과의 협조 라인을 구축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 해도 경찰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이서하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윤성빈 참모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세요. 민간 피해는 제로에 가깝게, 그러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지영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황진철 주임원사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일주일 내로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강지영의 대답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단장님, 혹시 상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한 간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강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당한 치욕을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지휘관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이번 작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지영 사단장은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해병들의 신상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해병대의 자존심과 제새끼 같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서하 대위, 경찰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며칠 뒤 작전 준비실에서 강지영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며칠간의 정보 수집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벽에는 흑사파의 조직도와 명동 일대, 지도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이서하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중 반장이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경찰도 흑사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중 반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명동 일대를 담당하는 그는 흑사파의 횡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증거 부족과 조직적인 대응의 어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죠. 군에서 직접 나선다고 하니 꽤나 놀란 모양입니다. 이서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흑사파를 뿌리 뽑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윤성빈 참모가 조직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흑사파는 조강식을 두목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핵심 간부가 10명 정도고 말단 조직원까지 합치면 50여 명 규모로 파악됩니다. 주요 거점은 어디인가요? 강지영이 물었습니다. 명동 지하상가에 본거지 사무실이 있고 근처 유흥업소 3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빈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을지로에 불법 도박장도 운영 중입니다. 우리 해병들을 직접 폭행한 마동철이라는 놈은 강지영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식의 오른팔 격입니다. 윤성빈이 마동철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걸 즐기는 악질이라고 합니다. 강지영은 마동철의 사진을 오랫동안 노려봤습니다. 박지훈과 다른 해병들을 무참히 폭행한 장본인을 보니 분노가 다시금 치솟았어요. 작전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강지영이
윤성빈에게 물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윤성빈이 작전 계획서를 펼쳤어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과 감시, 두 번째는 핵심 거점 동시 타격, 세 번째는 두목 조강식과의 직접 대면입니다. 민간 피해는 강지영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를 노리고 폭력 사용도 제압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윤성빈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했습니다. 그때 황진철 주임원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특수수색대 출신 간부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12명입니다.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간부들로만 구성했습니다. 황진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면 충분할 겁니다. 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지옥 같은 훈련을 거친 그야말로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이서아 대위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로 출발합니다. 강지영이 결정을 내렸어요. 작전명 유령, 지금부터 개시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강지영 사단장과 작전팀은 모두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군인의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성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 강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당한 굴욕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작전팀은 즉시 명동 일대로 살금살금 잠입했습니다. 이서아 대위는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윤성빈 참모는 현장 지휘를 맡았어요. 특수수색대 출신 간부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그림자처럼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확인. 무전기에서 나지막한 보고가 들려왔어요. 행동대장 마동철. 평소처럼 명동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 윤성빈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강지영은 차 안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조폭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저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혔구나. 강지영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작전 개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령 1호 이상 유무? 윤성빈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유령 1호 이상 없음. 유령 2호 대기 중. 유령 3호 목표물 시야의 확보. 각 조의 보고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작전 개시. 강지영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이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실전 경험과 완벽한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먼저 을지로의 불법 도박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특수수색팀이 소리 없이 침투해 눈 깜짝할 새에 제압했어요. 무기나 과격한 폭력 대신 완벽한 제압술로 상황을 끝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 같았습니다. 1호 거점 제압 완료. 2호 거점 제압 완료. 3호 거점 접근 중.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보고에 강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명동 지하상가에 있는 흑사파의 본거지 사무실도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온갖 위세를 부리던 조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제압당했어요. 이게 뭐야? 너희들 누구야? 마동철이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특수수색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한 간부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마동철을 완벽하게 제압했어요. 불과 30분. 단 30분 만에 흑사파의 주요 거점은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완벽한 기술에 의해 제압당했고 민간인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1차 작전 완료했습니다. 윤성빈의 보고를 들은 강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흑사파의 두목, 조강식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다른 조직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조강식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40대 후반의 흑사파 두목은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었죠.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시끄럽게. 조강식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이 털렸습니다.
도박장이랑 유흥업소도 전부 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조강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간부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죠. 어떤 새끼가 감히 우리를. 조강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목님, 마동철 형님도 잡혀갔습니다. 경찰이야?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놈들입니다. 조강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을 주름잡아온 그였지만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부 집합 장소로 모여 조강식이 급히 지시했지만 연락이 닿는 조직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지영 사단장은 명동의 한 카페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서아 대위가 미리 조율한 대로 경찰이 깔끔하게 뒷정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조강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성빈 참모가 보고했어요. 강남에서 나와 명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강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공격받으니 왕이 직접 나서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성빈이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겠습니다. 강지영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야죠. 조강식은 급히 명동으로 달려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잿더미가 된 왕국뿐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구역이었던 곳곳은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조직원들은 대부분 연행되거나 쥐 죽은 듯 숨어버린 상태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조강식이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 한 남자가 조강식 앞에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윤성빈 참모였어요. 조강식 씨 되십니까? 윤성빈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습니다. 너 누구야? 어떤 새끼들이 우리 조직을. 조강식이 화를 내며 다가서려 했지만 윤성빈의 서늘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성빈이 말했습니다.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곤란해질 겁니다. 조강식은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어요. 이미 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라는 거냐? 조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따라오시면 알게 됩니다. 윤성빈이 차를 가리켰어요. 차 안에서 조강식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조직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경찰도 아니고 다른 경쟁 조직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변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깊은 밤,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저기 계십니다. 윤성빈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조강식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야구방망이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저분이? 조강식이 의아해했습니다. 해병 제1사단 사단장 강지영 소장님이십니다. 윤성빈의 말에 조강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군인? 조강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군인이 우리를? 직접 여쭤보시죠. 윤성빈이 말했습니다. 조강식은 떨리는 다리로 강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것이 진짜 군인의 위압감이라는 것을 그는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앉으시죠. 강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나지막한 한마디에 조강식은 자신도 모르게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조강식이 뭔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강지영의 시선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병들을 왜 건드렸습니까? 강지영의 첫마디였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강렬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해병들을요? 조강성이 더듬거렸습니다. 박지훈 일병, 최우진 일병, 윤태식 일병. 강지영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두 당신 부하들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우리 해병들입니다. 그제야 조강식의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마동철이 몇 번 군바리 놈들 손 좀 봐줬다고 자랑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것이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건 조강식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강지영의 얼음 같은 눈빛 앞에서 말이 막혔어요. 군인이라고 만만하게 본 겁니까? 강지영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에게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괴롭힌 거죠? 조강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지영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실제로 조직원들은 군인들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일부러 더 악랄하게 괴롭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과하세요. 강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강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조강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군 장성 앞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폭력과 위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강식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지영은 잠시 말없이 흐르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듯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포항까지 직접 와서 사과하십시오. 강지영 사단장의 말에 조강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부대까지 와서 피해를 입은 해병들 앞에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포항까지요? 조강식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어요. 자신이 조폭 두목으로서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쓰세요. 강지영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인보호협약서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군인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글로 남기라는 것이었죠. 조강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흑사파는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 대한 일체의 위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법적 그리고 그 이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꼭 써야 합니까? 조강식이 망설였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강지영이 야구방망이를 툭툭 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거부한다면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조강식은 강지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이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 만에 자신의 조직이 먼지처럼 사라진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은 자신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강식이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사흘 후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문 앞에 번쩍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그곳에서 조강식이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흑사파의 조강식입니다. 조강식이 위병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약속한 대로 왔습니다. 위병은 당황했지만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곧 황진철 주임원사가 나와 조강성을 맞았습니다. 따라오시죠. 황 주임원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대 안면의 실로 들어서는 조강식의 모습을 본 해병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악명 높은 조폭 두목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부대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사단장 집무실 앞에 도착한 조강식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한강에서 만났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다시 떠올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들어가시죠. 황 주임원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강지영 사단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피해를 입었던 해병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지훈, 최우진, 윤태식 모두 조강식의 부하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했던 바로 그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왔군요. 강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은 다행입니다. 조강식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폭 두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굴욕적인 행동이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지훈 일병, 최우진 일병, 윤태식 일병, 조강식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부하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병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모욕했던 조폭 두목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군인분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조강식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자신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준 사단장님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강지영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조강식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협약서는 저희가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강지영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오늘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네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조강식이 허리를 굽히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강식이 부대를 떠난 후 해병들 사이에서는 경이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자신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해주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단장님,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 박지훈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저렇게까지 나서주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런 상관을 만난 건 진짜 우리 인생의 행운이다. 최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 전체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해병대의 명예가 다시 세워졌다는 자부심이 모든 장병들의 가슴속에 퍼져나갔어요. 한편 이 소식은 은밀하게 언론에도 흘러나갔습니다. 한 기자가 우연히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포착한 것이었어요. 해병대가 조폭을 제압했다고? 박서영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대의 젊고 유능한 기자인 그녀는 항상 특종에 목마른 상태였거든요. 며칠간의 끈질긴 취재 끝에 박서영 기자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조폭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터 여성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이건 정말 대박 기사다. 박서연 기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해병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건이야.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 박서연 기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군의 민간 개입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 그녀는 해병대의 정의로운 모습과 부하를 제 몸처럼 아끼는 지휘관의 참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 이번엔 조폭을 잡다. 기사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병대의 정의로운 모습에 수많은 국민들이 감동했고 특히 강지영 사단장의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진짜 멋진 어른, 저런 상관 밑에서 일하고 싶다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부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 깊이 감동받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강지영 사단장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의 바다가 아름다운 석양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많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후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휴가를 다닐 수 있겠군. 강지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이번엔 정말 괜찮을까? 한 달 후 다시 휴가를 받은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사단장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 하나로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을 거야. 사단장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잖아.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지영 사단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심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들었죠. 명동거리에 도착한 박지훈과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북적이는 거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 느꼈던 위압감이나 불안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야, 저기 봐. 서준이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바로 예전에 박지훈을 괴롭혔던 그 조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달랐죠. 조폭들은 박지훈 일행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금슬금 다른 길로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와, 진짜네. 대박. 민준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깡패들이 우리를 보고 피해가네? 박지훈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조폭들이 자신들을 보고 꼬리를 내리며 도망가다니 사단장님의 힘이 이렇게나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놀아도 되겠다. 서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박지훈과 친구들은 명동을 제 집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맛있는 떡볶이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도 봤어요. 예전처럼 주변 눈치를 살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동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박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저기, 혹시 해병대 군인이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어요. 저희 같은 상인들이 그동안 저 조폭놈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자릿세 뜯기고 행패 부리고 장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네, 박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서 저놈들을 싹 다 정리해 주신 덕분에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명동에서 작은 노점을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상인은 박지훈의 손에 따끈한 호떡을 쥐어주었습니다. 박지훈은 당황했지만 상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사단장님께서. 박지훈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상인은 이미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그날 몇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명동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해병대 군복을 본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제야 박지훈은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만 편해진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평화를 되찾은 것이었어요. 조폭들의 횡포에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지훈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처 하나 없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지훈아, 서울은 어땠어?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지훈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슴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전부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박지훈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해병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휴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거든요. 한편 강지영 사단장의 사무실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영은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사단장님, 왜 인터뷰를 안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성빈 참모가 궁금해했습니다. 해병대의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것은 지휘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이런 일로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지영의 조용한 바람과는 달리 이 사건은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저런 분이 진정한 리더다. 나도 저런 상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단장. 부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참군인 같은 제목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해병대 전체의 자부심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른 부대 해병들까지 우리 해병대 사단장님이다 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해병대라는 이름 세 글자가 더욱 자랑스럽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명동 일대는 완전히 평화로워졌어요. 흑사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른 조폭들도 감히 이 지역에서 활개치지 못했습니다. 조강식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지금은 조용히 다른 사업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길에서 군인들을 보면 고개를 숙이며 먼저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박지훈을 비롯한 피해를 입었던 해병들은 이제 완벽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휴가 때마다 당당하게 서울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군인이라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강지영 사단장은 다시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 바다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해병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상관이 어떤 분인지 가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의 편지들이었죠. 강지영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큰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귀신이 아닌 조폭을 잡았군. 강지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해병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해병대의 명예를 지켰고 부하들을 보호했으며 나아가 사회 정의까지 실현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은 없었어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강지영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라고. 부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휘관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해병 제1사단에는 평화로운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모든 해병들이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밤이었어요.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단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울 명동거리에서도 평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누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해병들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고향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 잡던 해병이 조폭을 잡은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의 모습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지영 사단장의 그 한마디는 모든 해병들의 가슴에 자랑스럽게 새겨졌어요. 우리는 귀신도 잡고 조폭도 잡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병이기 때문이다.